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달 후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대답을 해보는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기도 했고, 그리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의 하나의 의견이라도 더 참고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느끼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핵심만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환 국가를 선택한 방법이랑 그리고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예요. 일단 이건 내가 어떤 나라를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학 성적도 다 다르고 그리고 선발 인원수도 다 다른데 그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성적이나 아니면 학점에 따라서도 약간 눈치를 보고 써야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준을 몇 개 정해서 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선 저는 미주권이나 유로권을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학교의 어학 성적 기준에 제 성적이 맞는지도 봤어야 했고 그리고 학교가 물론 저의 학과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좀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학교 이름에서부터 이제 좀 특정 분야가 집중되는 그런 학교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의 위치나 그리고 치안이나 물가 그리고 약간 날씨 같은 그런 그곳만의 분위기도 체험 수기를 보면서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기숙사 제공 여부랑 학교가 교환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제공을 하는지 좀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도 싹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들 중에서 각자 어떤 기준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지 그런 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남은 후보들 중에서 마음속으로 순위를 한번 정해보고 그래서 선발 인원을 보면서 내가 이 인원 안에 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눈치 싸움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을 1순위로 하고 프랑스를 2순위로 적었었는데 선발이 되어서 스웨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국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선 선발되고 나면 교환 학교에서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 좀 절차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드미션 레터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교환학생을 가는 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후로부터 저는 비행기 표도 끊고 그렇게 준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다른 것 중에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주허가증이에요.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우선 서류가 해외 보험이랑 그리고 예금 잔액 증명서랑 입학 허가서랑 그리고 여권 사본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꽤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공부하러 오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답변을 적고 난 다음에 제출을 하면은 그 후로부터 저는 한 3주 후에 신청이 승인이 됐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그 메일이 오고 난 다음에 열흘 정도 후에 거주 허가 결정문이 메일로 왔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메일 전송이 안 되는데 발송이 지연이 돼서 그래서 메일로 보낸 거라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결정문까지 발급을 받으면 출국할 때 그 서류를 인쇄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웨덴을 입국하는 데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거주허가 카드까지가 있어야 내가 거주가 허가가 됐다는 그런 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는 거에는 2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가서 출국 전에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가서 사진이랑 지문 찍고 그리고 나중에 기다린 다음에 우편으로 카드 배송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웨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스웨덴에 있는 이민청을 가요. 이민청을 가서 똑같이 사진이랑 지문 찍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스웨덴에 있는 주소지로 카드를 우편으로 받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꽤 오래 기다려야 카드가 온다고 해서 출국이랑 아슬아슬하게 겹치면 못 들고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복잡해진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약간 귀찮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스웨덴에 도착해서 하자 하고 그 한국에서는
스웨덴 이민국에 또 지역에 여러 지역마다 이민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골라서 거기에 열리는 타임슬롯에 예약을 하고까지 한국에서 한 다음에 출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예약한 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는데 다시 예약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다 같이 학기 초기도 하고 좀 뭐 거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약이 꽉 차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학교 수업이랑 다른 활동들이랑도 겹치니까 시간을 내기도 생각보다 좀 빠듯하기도 하고 해서 진짜 가까스로 그 당일이었나 전날이었나 직전에 취소가 된 그 자리를 딱 잡아서 갔다 왔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면은 우편으로 보내주는 건데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주소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쪽에서 우편을 한번 먼저 보내줬는데 반송이하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메일이 와서 주소를 제대로 전해주고 했는데도 한 번 더 반송되고 그제서야 세 번째 보냈을 때 도착을 해서 여기 스웨덴 온 지 한 달 반 만에 거주허가증을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 맨날 신경 쓰고 있었어야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아무튼 결론은 와서 발급을 받아도 되지만 저처럼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출국 전까지 시간이 있다면 여유롭다면 좀 한국에서 맘 편하게 미리 발급을 받아가지고 오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준비물이랑 짐 싸는 팁이에요. 우선 제가 제일 고민을 했던 건 캐리어 크기였는데 과거에 저에게 알려줄 수만 있다면 저는 28인치랑 적어도 24인치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피네어 학생요금으로 23kg 2개까지를 무료로 추가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28인치 하나랑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쓰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20인치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짐을 쌀 때 20인치에는 뭐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무거운 것만 넣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23kg까지 차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23kg 2개를 준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기내수화물로 이제 짐을 옮겨 담게 되다 보니까 그게 무게가 오버가 돼가지고 택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추가 수화물로 붙였습니다. 저는 20인치가 꽤나 쓸모가 있을 줄 알았는데 20인치가 쓸모가 없어요. 여행 다닐 때 저는 어차피 여기 스웨덴에서는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뭐 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런 기가 쉬운 좀 위치가 아니어서 다 비행기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캐리어 20인치 기내수화물로도 추가를 해야 하니까 그냥 백팩 하나에만 어떻게든 꾸겨놓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차피 학기 중 여행을 다니면 길게 갈 일도 없고 그래서 백팩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안 충분한데 그냥 옷을 포기하고 덜 들고 가면 돼요. 또 저는 ESN이라고 교환학생 단체를 가입을 했는데 그러면 라이언에어에서 위탁 수화물 4번을 무료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럴 바엔 20인치 말고 더 큰 캐리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가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20인치 가져온 거를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짐 챙기는 거는 저는 그냥 여유롭게 약간 리스트도 적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고 사면서 뭐 직접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주문을 해서 사는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받을 때까지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라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리스트 적고 짐을 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국 당일날까지 짐을 싸고 있었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여유롭게 싸자. 이거 말고는 물론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좋지만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못 구하는 거는 없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파견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할 테지만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더 가져올 수 있다면 고추 참치를 가져올 것 같아요. 왜냐면 간단한 반찬으로 너무 좋은데 여긴 안 팔아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옷들? 물론 옷은 여기서도 살 수 있지만 마음에 드는 거를 찾는 게 은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짐 쌀 때는 뭐 주방용품이나 욕실용품, 뭐 생활용품, 옷, 화장품 이런 식으로 뭐 한식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싹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짐을 챙기면 꼼꼼하게 다 챙겨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학기 시작 전후 여행을 가는지 그리고 여행을 어디 가는지입니다. 저는 비행기표 살 때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갈지 아니면 학기가 끝나고 여행을 갈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좀 복잡한 게 유럽 내 국가들이 쉥겐 지역이랑 비쉥겐 지역으로 나뉘는데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 대부분 국가는 쉥겐 지역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끼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요. 입국 심사도 안 하고 정말 한 나라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 지역에서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거주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허가 기간이 끝나고 쉥겐 지역에 더 머물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각 나라 대사관에다가 물어보고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상태로 들어가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비쉥겐을 가서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쉥겐을 갔을 때는 계산하는 게 또 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설명하기에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음 편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허가 기간이 1월 31일까지다 그러면은 2월 1일부터는 그냥 쉥겐 지역을 아예 떠나 있는 게 그냥 뭐 비쉥겐 지역을 가든 한국을 돌아가든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입국하기 전에도 다른 나라를 갔다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거주허가를 받은 나라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기 끝나고 여행하는 걸로 정하고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저는 거주허가 기간이 끝나고 비쉥겐 지역인 영국에서 있다가 영국을 여행을 하다가 한국을 가려고 스웨덴인 영국 아웃으로 다구간 왕복으로 비행기를 끊었는데 차라리 편도만 끊고 출국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귀국 항공권을 구하는 게 오히려 절약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내가 아는 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니까 변동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대충 언제 학기가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이런 거랑 좀 여행 다녀보면서 생기는 여행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알게 되는 그런 나만의 기준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귀국을 언제쯤 해야겠다 하고 정하고 2달 전쯤에 항공권을 구해도 그냥 그렇게 편도로 구해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저는 변경을 하려면 무조건 같은 항공사로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근데 이때 드는 변경 수수료랑 그리고 그게 학생요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화물도 추가를 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하는 비용까지 더한 게 다른 항공에 그렇게 2달 전쯤에 찾은 학생 요금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비싸거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항공까지 볼 수 있으면 내가 타고 온 것만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선택권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에게 항공권을 어떻게 살지 말할 수 있다면 그냥 편도로만 끊고 와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케바케라서 저처럼 다구간 말고 그냥 같은 나라로 뭐 스웨덴이면 스웨덴 해서 왕복으로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기가 끝나고 여행을 한다고 해도 뭐 기숙사나 집이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기간 안에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서 짐 챙겨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항공권을 끊는 거는 정말 정답은 없는 문제지만 근데 적어도 저처럼은 끊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는 스웨덴에서는 어느 나라를 여행을 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는데 근데 뭐 어느 나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어디를 여행 가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아무래도 북유럽이다 보니까 스웨덴이면 그리고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가깝기도 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가기 좋은데 근데 북유럽이니까 또 안 가게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안 갔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안 가봤는데
약간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스웨덴 물가랑 비슷한 곳에 여행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5번째는 교환학생 오기 전에 준비할 걸 하고 후회했던 것입니다. 유럽이라고 그 나라 언어를 해가야겠다 뭐 이런 거는 할 게 전혀 없어요. 뭐 저도 하진 않긴 했는데, 물론 하면 살기 편하긴 해요. 뭐 마트를 가서 뭘 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다거나. 근데 다 구글 번역이 되거든요. 구글 사진 번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보면 되고, 어차피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언어 수업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 준비해 갈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입니다. 진짜 영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일단 수업 알아듣고 뭐 과제하고 그런 것도 문제겠지만, 항상 시험 영어만 공부했다면 좀 익숙한 속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속도인데 저는 미국식 발음에만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팀플하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의 억양이 섞인 그런 영어로 대화를 하는 데다가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정신없고 멍해가지고 약간 더 영어를 하고 왔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리스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외국인 친구 사귀려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져가지고 좀 할만한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영어 공부는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출국을 하는 게 정말, 제가 아까까지 지금 방금까지 말했던 거주허가증, 캐리어, 뭐 항공권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해요. 마지막은 생활하면서 필요한 어플이에요. 여기 와서 지내는 동안 어플을 정말 많이 깔았어요. 구글맵이랑 뭐 번역기 이런 거는 정말 필수고, 학교에서 깔라고 하는 그런 어플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메세나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학생 인증을 한 다음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학생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H&M이나 코스 같은 의류 브랜드부터 뭐 교통수단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여행 갈 때 플릭스버스를 타면은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습니다. 또 메신저는 왓츠앱이랑 페이스북 메시지를 사용을 해요. 약간 왓츠앱은 유럽의 카카오톡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팸에는 스웨덴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깔았고, 교통 어플은 3개를 다운을 받았는데 스웨덴은 도시마다 사용하는 교통 어플이 달라요. 한국처럼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일단 큰 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테보리 내에서 사용을 하려면 바스트 트래픽이라는 어플이 필요하고, 스톡홀름에서 사용하는 것은 SL이에요. 이 어플들 내에서 교통권을 살 수가 있는데 일회권도 있고 뭐 하루권이나 아니면 기간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권을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QR코드가 나와요. 그럼 그 QR코드를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을 탔을 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SJ라는 기차 어플도 있어요. 또 여행 갈 때 필요한 거는 부킹닷컴이랑 오미오예요. 뭐 숙소는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부킹닷컴은 특히 모바일로 했을 때 조금 더 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랑 모바일이랑 같이 확인을 하면서 더 싼 쪽으로 결제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유럽은 아무래도 무조건 비행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버스나 기차로도 여행 그 나라 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미오르는 날짜랑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나면은 기차랑 버스랑 비행기 이렇게 3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기 좋은 그런 어플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된 어플은 모인과 레볼룻입니다. 일단 모인은 해외 송금을 위해 필요한 어플이에요. 한국 계좌에 있는 제 돈을 모인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해서 레볼룻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일반 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모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인은 우선 학생이라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송금할 때마다 드는 수수료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로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5,000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보낼 수가 있어요. 기존 해외 송금 시스템은 한 번 송금할 때 환전 수수료랑 그리고 송금 은행 수수료, 스위프트 수수료랑 중개 은행 수수료, 수취 은행 수수료까지 붙거든요. 근데 모이는 전신료랑 그리고 수취 수수료, 중개 은행 수수료가 모두 0원이에요. 그리고 유럽 송금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면은 현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평균 1일에서 최대 2일 내로 송금이 완료가 된답니다. 근데 저는 이틀까지 기다린 적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기록들을 쫙 봤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보낸 거를 토요일 아침에 받은 적도 있었고 새벽 12시에 보내도 새벽 2시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8시에 보냈을 때는 30분 만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해외 송금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속도입니다. 특히나 이게 카카오톡이랑 메일로 송금의 단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변할 때마다 내가 돈 보냈을 때 그리고 그 돈이 입금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런 단계가 아예 마무리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언제 송금이 완료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볼룻은 약간 유럽의 카카오뱅크 같은 느낌인데 계좌만 개설되는 게 아니라 가상 카드까지 만들어지고 그거를 이제 애플페이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요즘 카드를 안 들고 다닙니다. 다들 환율 잘 체크하고 저렴할 때 한 번에 생활비 모인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레볼룻으로 결제합시다. 편하기도 편한데다가 이게 환율이 막 변동되다 보니까 환율 높을 때는 좀 아깝고 한데 그렇지 않게 그냥 내가 처음에 송금해놨던 금액의 환율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상으로 과거에 저에게 보내고 싶은 Q&A를 마무리 지어볼게요. 혹시 교환학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